남편의 본부장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가. 우리 집은 좁아요. 두 분은 저쪽 부엌에 가서 드세요. 웅성거리던 집안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친정 부모님은 굳어선 채 1시간 후 부모님이 최고급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호화로운 식탁 앞에 앉아 계실 때 남편의 집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울음소리와 그날 오후 나는 거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내가 입은 원피스는 명품이 아니었지만 새 옷이었다. 오늘 시댁은 평소 누가 축하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누가 칭찬을 해도 웃었다. 나는 멀리서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허한 감정만이 느껴졌다. 오후 5시가 다 되었을 무렵 친정 어머니는 옅은 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 지으시고 나는 어머니는 예의 바르게 대답하셨다. 네, 저희 부부가 일찍 와서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자.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다. 에이, 됐어요. 사람도 많은데 일찍 와서 발만 걸리적거릴 뿐이죠. 그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하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다가왔다. 윗자리는 이미 다 찼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곳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시선을 피하며 반대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여보, 그냥 넘어가. 사람도 많은데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과일 바구니를 가슴에 꽉 안고 아버지를 따라 걸었다. 그곳은 본래 요리하는 사람, 드나드는 도우미만을 위한 공간이었지. 손님들이 앉아 식사하는 곳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친정 부모님은 그곳을,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 젊은 본부장님, 앞으로가 창창합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뒤편의 부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지방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위에서 아래로 친정 부모님을 차갑게 쳐다보기 전까지 더 안으로 붙어 앉아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부엌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 다니기 걸리적거리잖아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휙 돌아섰고 그녀 주변의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은 못 들은 척. 좋은 날. 나는 목구멍으로 웃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누구의 좋은 날인가. 축배를 받는 시어. 나조차 놀란 웃음이었다. 화해를 위한 웃음도 참기 위한 웃음도 아니었고 일어서기로 결정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부엌의 공기는 걸쭉하게 굳어져 있었다. 기름. 그녀는 이전의 수많은 경우처럼 내가 침묵하고 아버지도 서둘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먹든 상관없다. 예, 사람들이 말하게 하지 마.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고 가슴 속에는 목이 메일 듯한 서글픔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 순간 거실 전체가 느려지는 것 같았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완전히 멈췄고 이야기 소리가 작아졌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수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 방금 전 본부장이라며 환호를 받고 축배를 받았던 그 남자. 그리고 조금 전 친정 부모님이 부엌으로 쫓겨났을 때 침묵했던 그 남자를 아주 자세히 바라보았다.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냈다. 지수, 너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니? 집에 손님들 가. 뒤쪽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울려 퍼졌다. 어떤 사람은 속삭였다. 어머, 진짜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고개. 나는 부모님만 들을 수 있도록 작게 말했다. 오늘은 저에게 맡기세요. 시댁의 문이 열렸을 때 바깥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내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분. 시댁의 문은 우리 뒤로 닫혔고 큰 소리는 나지. 나는 주소록을 열어 익숙한 몇몇 이름을 지나치다가 아주 간단하게 저장된 한 전화번호에서 멈췄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두 번의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작게 물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도시의 불빛이 그의 수심 가득한 얼굴 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여기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여기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이잖아. 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미소를 지었다. 네, 여기서 식사할 거예요. 부모님. 바로 그때 자동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매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방은 준비되었습니다. 사모님과 두 분 어르신 저를 따라오시죠. 그 호칭. 바깥에서는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물과 깔끔하게 접힌 냅킨이 놓여 있었고 모든 디테일이 너무나 완벽하여 부모님은 감히 바로 앉지 못하고 나는 부모님께 의자를 빼주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돈 걱정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머뭇거렸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더 걱정된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부모님께 물을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늘 드시던 익숙한 메뉴로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낯설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너 저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니? 나는 가볍게,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친정 부모님이 쫓겨나지도 무시당하지도 않고 제대로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다. 바로 1분도 채 되지 않아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제가 받아야 할 일. 전화는 몇 번 더 울리더니 조용. 본부장 승진 축하 파티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가득했지만 음식은 아직 따뜻했고 술은 반쯤 채워져 있었지만 떠들썩한 웃음소리는 현저히. 그는 나에게 10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한 친척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이봐, 자네 아내가 진짜 간 건가? 남편은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목소리. 그녀는 물잔을 테이블 위에 세게 내. 미니스크로.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지. 거실 전체가 점차 조용해졌다. 남편이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어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다시 물었고 목소리는 이미 다급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역력. 거실 안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다. 몇몇 손님들이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집에 가야겠. 남편은 굳어선 채 서 있었다. 뭐라고? 그는 목소리가 확 커진 채 되물었다. 그들이 계약 서명, 그리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작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음식들은 점점 식었고 반쯤 남은 술잔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일찍 가겠다며 15통, 20통, 30통, 응답이 없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50통의 부재 중 전화가 찍혔을 때 그는 비로소 정말로 겁을 먹었다. 어머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씨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어요. 그 말은 시어머니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문득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말대꾸하거나 어떤 일로도 소동을 피운 적이 없었음을 기억해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매우 깔끔하게 나갔다. 눈물도 매달림도 뒤돌아봄도 없이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왔다. 단지 윗선, 아직 뭘. 시어머니는 소리치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휴대폰을 집어 나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그녀의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아주 무서운 한 가지.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적어도 이 저녁만큼은 그들이 평온했다. 나는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작게 물었다. 저렇게 많이 우는데 정말 안 받을 거니? 나는 미소를 지었고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뒤집어 놓지 않았다. 나는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았다. 아주 짧은 이름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나는 프라이빗 룸 밖에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밤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레스토랑 군의 어딘가에서 꽃향기가 섞여왔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나는 작게 음하고 대답했다. 어느 정도까지 처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남자가 계속 물었다. 나는 유리창을 통해 부모님이 작게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왔다. 원하시는 때가 오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게 두지 않는 것뿐이에요. 지수야, 엄마가 잘못 말했어. 무슨 일이? 나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밤 10시가 다 되었다. 내 손 안, 자동차 불빛이 반짝이는 파편처럼 반사되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주 짧은 한마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당신 어디야? 그는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집이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알아?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아주 평온하게 되물었다. 저를 걱정해서 찾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 집에 문제가 생겨서 찾는 건가요? 그는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그는 당황했다.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당신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잖아. 나는 작게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차가웠다. 당신이 나를 걱정했다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에게 부엌에 가서 드시라고 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겠죠. 수화기 너머에는 더 이상 다급한 고함이 없었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나 그때 사람이 많아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는 목소리가 약해진 채 말했다. 이렇게라니 어떻게? 나는 물었다. 파트너들이 계약을 보류한 일, 아니면 은행에서 계속 전화하는 일? 그는 깜짝 놀랐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제가 왜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되물었다. 침묵 후 그는 거의 애원하듯이 목소리를 낮췄다. 집에 돌아와줘. 무슨 일이든 우리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자. 어머니도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셔. 어머니가 나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하셨어. 그는 멈칫했다. 나는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안 돌아가요. 적어도 사과하러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는 목이 메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거야. 내일 이 본부장 자리가 장난이 아니라고. 나는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매우 확고했다. 당신 알아요?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 일에 영향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큼 위태로운 자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 수화기 너머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대체 당신은 누구야? 그는 거의 속삭이듯이 물었다. 나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한마디만 했다. 당신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당신이 오늘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았지만 묻지 않고 단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 듯했다. 나는 앉아서 따뜻한 차를 들었다. 내 마음은 매우 평온했는데 이 순간부터 가장 당황할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통화가 끝나자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든 채 거실 한가운데에 굳어선 채 서 있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두 손을 꽉꽉 찢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으며 더 이상의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아주 낯선 감정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를까 두려운 감정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아이가 안 돌아온다고 했니? 시어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윤이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파티가 언제 끝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집은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비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너는 아이한테 무슨 말 안 했니?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말했어요. 남편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너무 달라요. 어머니. 그냥 화난 것 같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가까이 앉아있던 친척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돈댁에 먼저 가서 사과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제는 너무 심했잖아요. 그 말이 몇 시간 전이었다면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 말을 일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반응하지 않고 그저 아주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사과만으로는 더 이상 간단하지 않을 것 같구나.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무슨 뜻이세요? 고모가 되물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까 은행 쪽에서 한 이름을 언급하더구나. 방 전체가 숨을 죽였다. 예전에 우리가 다시는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름.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이름인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침을 삼켰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몇 년 전 우리 회사를 구해준 뒤에 있는 사람과 내 아내가 관련이 있는지 묻더구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남편은 깜짝 놀랐다. 회사를 구해준 뒤에 있는 사람이라니요? 나이든 삼촌 한 명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형수님,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눈을 떴고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방심했던 거야.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네가 아직 승진하기 전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를 기억하니? 빚이 산더미 같았고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누군가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망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서류에 서명만 한 후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런데 방금 은행 쪽에서 네 며느리가 그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나에게 묻더구나. 거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친척 한 명이 탄식했다. 말도 안 돼. 형수님 며느리는 그렇게 평범해 보였는데. 평범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야.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의 평온함, 집을 나설 때의 미소, 은행의 전화, 돌아선 파트너들, 그리고 휴대폰에서 들었던 나의 마지막 말. 그는 속삭였다. 만약 지수 씨가 맞다면.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평생 처음으로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내일 그녀는 말했다. 너는 그 아이가 있는 곳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명령하거나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거의 터져 나올 듯 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사람을 모욕했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파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다른 곳,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의 조용한 방에서 나는 부모님께 차를 더 따랐다. 밖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었고 나는 그들이 곧 직면하게 될 일이 진실의 시작일 뿐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매우 일찍 일어났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넓지만 이상할 만큼 조용한 방을 비추었다.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어머니는 옆으로 누워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계셨다. 아버지는 창밖을 향해 누워 계셨는데 평생 그래왔듯이 조심스러운 잠자리였다. 나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르고 두 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오늘이 다른 날이 될 것임을 알았다. 8시가 조금 넘어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번호도 모르는 번호도 아니었다.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가 로비에 와 있어. 너와 네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나는 읽고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조용히 깨웠다. 어머니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얘? 나는 미소 지었다. 누군가 부모님을 뵙고 싶어 해요. 아버지는 일어나 앉아 평생 남에게 패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익숙한 반사 행동처럼 옷매무새를 다듬으셨다. 시댁 쪽이니 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침묵하셨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우리도 명확히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지. 우리는 로비로 내려갔다. 호텔의 아침 공간은 매우 평온했다. 리셉션 직원은 카운터 뒤에 곧게 서 있었고 노란 조명은 어젯밤처럼 여전히 은은했다. 시어머니는 유리문 근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을 짙게 하지 않았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쪽지은 채 어제 파티 한가운데서 온 집안의 명령을 내리던 그 오만하고 큰 목소리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자 벌떡 일어섰지만 이내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은 친정 부모님에게 닿았고 즉시 아래로 향했다. 예의 때문이 아니라 감히 사돈 어르신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였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제가 너무 일찍 왔습니다. 두 분 어르신, 송구합니다. 아버지는 매우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괜찮아요. 단 두 글자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핸드백을 가지런히 옆에 놓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고 불쾌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든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어제는 제 잘못입니다. 그 말은 넓은 로비에 울려 퍼져 매우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만했고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잡고 말을 이었다. 두 분 어르신께 사과드립니다.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친정 부모님 쪽을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감히 고개를 오래 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사과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멈칫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단지 앞으로는 누구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신의 며느리 친정 부모를.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비난도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한 곳에 놓인 듯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수야, 엄마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익숙했던 그 오만함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여자만이 보였다. 단둘이는 필요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무슨 일이든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회사 일은. 그녀는 머뭇거렸다. 혹시 너 때문이니? 나는 부인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말했다. 저는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침을 삼켰다. 그럼 멈춰줄 수 있겠니? 나는 만남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오늘 이후로 모두가 자신들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정말로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기는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마침내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일어섰다. 우리 부모님은 휴식이 필요해요. 나는 말했다.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 시어머니도 일어섰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우리가 돌아섰을 때 나는 그 순간부터 이 관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일어서자마자 현관문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편이 나타났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쏠려 있었으며 거의 밤을 새운 듯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소리치지도 명령하지도 않고 평소보다 더 낮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섰다. 그는 굳어졌다. 그 장면은 아마 평생 동안 그도 보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쉰 채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돌아보았고 눈빛에는 원망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너도 왔니? 집안을 지휘하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니었고 지칠 대로 지친 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똑바로 서서 손을 등 뒤에 놓고 차분한 눈빛이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평온하게 앉아 계셨고 부엌에 있었을 때처럼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두 분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 세 글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말하기 어려웠다. 제 잘못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어제 제가 두 분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고 단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지난 일은 지나갔지만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덧붙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우리는 명예 때문에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침을 삼켰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집에 가서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니에요. 그는 당황했다. 그럼 언제요? 나는 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했을 때요. 당신은 제 남편이지만 그 이전에 저는 우리 부모님의 딸이라는 것을. 그 말은 그를 멈춰 세웠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더니 나를 보았고 마침내 말했다. 아이가 옳은 말을 했다. 그녀는 친정 부모님께 돌아섰다. 오늘 제가 두 분 어르신께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잘못을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았고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부엌 아래의 손님이 아닌 딸의 부모 자격으로 받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네. 그날 점심 식사는 매우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도 누구보다 높이 앉지 않았다. 윗자리도 아랫자리도 없었고 경멸하거나 조심하는 눈빛도 없었다. 친정 부모님은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이야기하셨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조용히 음식을 덜어드렸는데 마치
사람됨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단지 관찰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의 결정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 후 나는 일어섰다. 부모님을 방에 모셔다 드릴게요. 남편이 따라왔고 간청하는 목소리였다. 당신, 나를 떠나지 마. 나는 그를 오랫동안 돌아보았다. 저는 떠나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단지 이전 자리로는 돌아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는 이해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진정한 상실의 두려움을 보았다. 오후는 천천히 흘러갔다. 친정 부모님은 방으로 돌아가셨다. 문이 아주 조용히 닫혔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한때 받아들였던 것과 내가 결코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사이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경계선 같았다. 남편은 복도 밖에 서 있었다. 그는 기다렸고 전화하지 않았으며 붙잡지도 않고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섰다. 할 말이 있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아져 모든 것을 분명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바깥의 작은 응접 공간에 앉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도 친정 부모님도 단지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되물었다. 만약 어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사과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묻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같은 편에 서 있는지 물어야 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그는 굳어졌다.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감히 제 편에 섰을 때 저를 선택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을 깍지 끼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고칠 수 있어. 당신은 한 번은 고칠 수 있겠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습관까지 고칠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다. 그는 일부러 엿들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아버지는 일어섰고 손을 흔들어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그는 남편을 오랫동안 바라보셨다. 비난도 심한 말도 없었고 단지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시선이었다. 자네는 아버지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를 아는가?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자네가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아는지 보고 싶었네. 그 말은 그를 멈춰 세웠다. 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된다는 것은 중간에 서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네. 남편이 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올바른 편을 선택하는 것이네. 공기는 침묵했다. 내 딸은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네. 이 아이는 더 잘 살기 위해 결혼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단지 자기 부모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네. 그는 남편을 다시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가족에게는 아직 길이 있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잠시 멈췄다. 빨리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걸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 오랫동안 마침내 그는 일어나 매우 낮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알겠습니다. 변명도 애원도 없었다. 단지 네 글자.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맹목적인 희망도 없었다. 단지 명료함만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가 걸어 나갈 때 나는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도시의 불이 켜졌고 밝고 북적거리는 불빛은 마치 삶이 평소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다. 단지 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을 뿐이다. 남편은 뒤에 서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 그는 지쳤지만 진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그날 부엌에서 침묵했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는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변할 수 있어. 당신 편에 설게. 어머니께도 분명히 말할게.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고 단지 이전처럼 믿음이 없을 뿐이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은 변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당신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기다려보면서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당신은 이혼을 원하는 거야. 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가난하거나 부유해서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매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는 의자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마침내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졌어. 권력 때문에 진 것도 돈 때문에 진 것도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위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침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누가 앞서가지도 않았고 누가 아래에 앉지도 않았으며 단지 우리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처럼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작게 물었다. 너 슬프지 않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아니요, 저는 단지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제때 일어설 줄 아는 것이 강한 거란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시댁이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소란스럽지도 스캔들도 없었지만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위태로웠음을 깨닫기에 충분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엄마는 네가 돌아와 달라고 감히 부탁하지 않겠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너만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통화는 끝났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천천히 앞서 걸어가시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거의 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분의 모습이었고 처음으로 딸 옆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걷고 계셨다.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누구의 부엌 아래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슬퍼서도 아쉬워서도 아니었고 내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아주 느리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 없이 충분히 침착하게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방은 조용했고 벽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거렸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주무셨고 이전보다 훨씬 깊고 평안한 잠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 집을 떠난 후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이 더 가벼워졌음을 알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고층 건물들, 밝은 조명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때 내가 참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며느리로서의 위치에 합당하기 위해. 하지만 이 순간 나는 그 모든 것이 친정 부모님의 자존심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오후를 다시 떠올렸다. 부엌에 굳어선 아버지, 고개를 숙인 어머니, 그리고 침묵했던 남편. 그 침묵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어떤 상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침묵을 선택해서 온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날 내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만약 나도 침묵을 선택했다면, 10년 후, 20년 후, 친정 부모님은 다른 파티에서 또 어디에 앉아 계실까? 부엌에, 아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 어딘가에.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나는 내가 패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았다.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삶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비쳤을 때 나는 아주 다른 감각으로 깨어났다. 당황하지도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마치 너무 오랫동안 메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려놓은 것처럼 아주 낯선 해방감이었다. 아버지는 차를 끓이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아주 평범한 일들이었지만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전에는 분명히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보았다. 친정 부모님이 삶을 느리게 살고 계셨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아주 부드럽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걸로 됐단다. 단 3글자였지만 나는 그것이 나에게 하는 대답일 뿐만 아니라 딸 때문에 참아왔던 그 모든 세월에 대한 대답임을 이해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열었다. 전 남편으로부터 온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주 짧았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아나지키. 나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과는 제때 오면 치유가 되지만 늦게 오면 단지 결론일 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되었다. 새 집은 크지 않았다. 단지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아침에는 새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오후에는 문 앞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곳은 아니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친정 부모님이 편안함을 느낄 곳임을 나는 알았다. 이사 온 날 어머니는 테이블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닦으셨다. 더러워서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가져온 화분들을 다시 정리하셨는데 일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곳이 오래 살기에 충분히 평온한지 확인하는 듯했다. 이 집은 작지만 아버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살만하구나. 단 2마디였지만 아버지에게 살만하다는 것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임을 나는 이해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삶은 느리게 흘러갔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나무에 물을 주셨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어떤 날은 돋아나는 새싹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혼자 미소를 짓기도 하셨다. 어머니는 요리를 하셨는데 누구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요리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짜거나 싱겁다고 할까봐 걱정하며 요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가족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셨다. 어떤 날은 아주 간단한 음식을 요리하고도 내가 일 때문에 식사를 잊을까봐 걱정하며 나를 불러 함께 드셨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중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다. 목에 걸리는 것 없이 밥을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다. 나는 멈칫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오랜만이지. 아무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전의 세월 동안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마음속에는 항상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오후에는 어머니가 현관 앞에 앉아 헌 옷들을 정리하곤 하셨다.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박하게 사는데 익숙해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서 아주 다른 한 가지를 보았다. 여유로움. 더 이상 조심하거나 앞뒤를 살피는 눈빛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 생긴 것처럼
모든 것을 느릿하게 하셨다. 어떤 날은 이웃이 들러 물었다. 딸이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 딸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서 어머니가 이전에는 감히 잘 드러내지 못했던 자부심을 들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TV를 보았다. 아버지는 종종 중간에 잠이 드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얇은 이불을 덮어주셨다. 아주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걱정하는 모습은 없었다. 나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이 가라앉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그 모든 세월 동안 필요했던 것은 단지 평온할 수 있는 장소였다. 부유할 필요도 남보다 나을 필요도 없었다. 단지 무시당하지 않을 곳.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 작게 말씀하셨다. 너는 우리 걱정하지 마. 지금 이대로 엄마는 만족한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많은 고통을 드리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적어도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누구의 부엌 아래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음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단지 그것만으로도 승리였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더 이상 이를 키우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빗발치는 전화도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도 없었고 결국 돌아올 것이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매우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전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감 넘치고 바쁜 모습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회의, 끊임없는 눈살 찌푸림. 그리고 마치 결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휴대폰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모습. 그의 본부장 자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권력은 그렇지 않았다. 몇몇 익숙했던 파트너들은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핑계를 댔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잡았다가 다시 연기했다. 한때 사람들로 가득했던 사교 모임들은 이제 몇몇 익숙한 얼굴들만 남았고 모두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화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매우 일찍 알아차렸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빨리 방향을 틀었는지 그녀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전 남편의 회사에 들렀다. 꼬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너 아직 그 아이랑 연락하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예전에는 얌전한 게 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고 보니 가장 얌전한 사람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더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역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의 식사 자리에서 한때 시끄러웠던 그 집은 훨씬 더 텅 비어버렸다. 아무도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돈이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다. 돈과 지위에 관한 이야기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긴 침묵만이 남았다. 한 번은 친척 한 명이 무심코 물었다. 며느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잘 지낸다. 단 두 글자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대답이 된다는 것을. 이쪽에서는 나는 더 이상의 소식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말해줄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내가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저쪽에서 너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드리스 감성.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느린 한마디를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한 거란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무엇을 이해했다는 걸까? 침묵하는 모든 사람이 만만하거나 참는 모든 사람이 설 곳이 없거나 어떤 가족이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매우 깊은 잠을 잤다. 꿈을 꾸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내 인생이 정말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후 나의 삶은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시끄럽지도 큰 변화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을 뿐이다. 아침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네 주변을 걸었다. 아버지는 키 작은 나무들이 있는 길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익숙한 채소 가게들을 눈여겨보셨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주 작았다. 오늘은 나무에 새잎이 돋았다거나 어제 국이 조금 짰다거나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리였다. 나는 일로 돌아갔다. 아무도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나는 나의 능력만으로 일했고 누구의 뒤에 서지 않고 결정을 내렸으며 매일 저녁 어떤 역할에도 빚지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작게 물었다. 해명할 생각은 없으세요? 적어도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웃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충분히 잘 살면 해명은 스스로 따라오거나 아예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나에게 생선 조각을 덜어주며 말했다. 지금 너를 보면 엄마는 마음이 참 놓인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너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단다. 그 두 마디는 나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충분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도 감추려는 피곤함도 없었다. 단지 평범한 한 여자였지만 거짓된 평온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내 머릿속에는 더 이상 만약 이랬다면 그때 그랬어야 했다. 아마도 같은 질문이 없었다. 단지 아주 분명한 확신만이 있었다. 이 삶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자리를 구걸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 아주 가벼운 비가 내렸다. 쏟아지는 폭우가 아니라 그저 가늘게 내리는 빗방울이 집 앞 도로를 진정시키고 먼지를 가라앉히고 서두름을 덜어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처마 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고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러운 평온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생선조림 한 접시, 삶은 채소 한 그릇. 어머니가 아주 익숙하게 요리한 소박한 음식들이었다. 누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단지 이것이 우리 가족의 식사였기 때문에 요리했다. 아버지는 먼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셨다. 어머니는 국을 들고 나오며 작게 말했다. 식사하자, 예. 아무도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식사를 했고 이따금씩 밥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온화하지만 매우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리고 불현듯 이것이야말로 내가 처음부터 지키고 싶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식사 도중 어머니가 문득 입을 열었다. 예전에 부엌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엄마는 화나지 않았어. 나는 멈칫했다. 그냥 슬펐지. 어머니는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침묵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너는 일어섰단다. 그걸로 충분해. 그 세 글자. 그걸로 충분해는 내 목구멍을 메이게 했다. 나는 나 때문에 평생을 참아온 두 분을 바라보았고 문득
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달았다. 어떤 결혼 생활은 부모님의 자존심과 맞바꿔야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어머니는 나에게 생선 조각을 덜어주며 매우 온화하게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 집이 작아도 괜찮단다. 아무도 고개를 숙일 필요만 없다면.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이 집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나는 문득 그날의 경멸하는 눈빛, 파티 한가운데의 잔인한 말,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문을 나섰던 순간을 기억해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부모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스스로 나의 편에 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밥그릇을 들고 미소 지었다. 식사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국 식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평생 기억할 아주 작은 한마디를 천천히 하셨다. 집은 넓을 필요가 없단다. 자존심이 설 자리만 있으면 돼. 나는 나의 이야기가 승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똑바로 서는 법을 배운 한 딸의 이야기이며 마침내 올바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임을 이해했다. 밖에는 비가 점차 그쳤고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정말로 평안해졌다. 교훈. 이 이야기는 승패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며 누가 누구보다 나아야 한다고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 아주 소박한 한 가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팔지 말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어떤 고통은 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호해야 할 사람의 침묵에서 온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결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만약 결혼 생활이 당신의 부모님을 고개 숙이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두 글자로 포장된 인내일 뿐이다. 삶은 누구보다 나을 필요는 없다. 단지 자신의 올바른 위치에 서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하면 된다. 집은 넓을 필요가 없다. 자존심이 설 자리만 있으면 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이 가족 때문에 침묵했거나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이 이야기를 전파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